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 장소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정의당 최연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포 무안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네. 먼저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택시 사업구역 위반 신고 건수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가 59건입니다. 그리고 무안군에 접수된 건수가 4건이고요. 2021년 올해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가 7건, 무안군에 접수된 건수가 10건입니다. 이렇게 이 운전자가 지금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신고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그 사업구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이제 사업구역이라는 것은 시군 경계에 따라서 택시 요금을 달리하고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그 할증라는 이제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청이 관계에서 목포로 2005년도에 이전하면서 목포의 오감과 무안의 남학은 목포 요금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리는 있긴 했지만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오룡이 입주하면서 오룡까지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금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예. 실은 그 택시가 지금 감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가요. 목포시와 무안군이. 그래서 2018년과 2020년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는 실은 남학에서 주로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업구역 위반 이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주민 간 그 운전자 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특히나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도표 보시면서 국장님은 어떤 걸 느끼셔요? 이제 저 문제가 결국은 네. 요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 하당에서 남학하고 오감까지 올 때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목포 요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령으로 갔을 때는 할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5% 할증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뭐 많게는 5천 원 정도 더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제 문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예.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18년, 2020년 이때에 접수된 거는 그때 오령지구가 작년 7월부터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민원은 그 요금 체계로 인해서 나오는 민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저건 예, 뭐냐고 하면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무안군 남학에 있는 택시 운전자 분들께서 목포시에 접수를 했어요. 사업구역을 위반했다 이렇게요. 근데 2021년 3월은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가 7건이고 무안군에 접수된 건수가 10건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한쪽이 피하면 싸움이 되지 않죠. 근데 양쪽이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건수라는 것이 몇 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시기별로 봤을 때 혹시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여쭤봤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택시 이용 불편 민원 건수입니다. 이게 2020년도 오령지구에 17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되는데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내야 돼? 이러면서 지금 접수된 건수가 2020년도 17건이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접수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군에서의 노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전남도청에 있는 남학신도시와 목포의 택시 통합 문제는 전남 서남권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승객도 택시기사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목포시와 무안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홍방표 씨. 탑승하는 손님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목포 쪽입니다. 기본 요금은 목포와 동일하지만 남학으로 돌아올 때는 빈차로 와야 합니다. 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인데 목포에서 손님을 태우고 돌아오다 적발되면 과태료만 20만 원. 택시 기사도 손님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포와 남학 택시들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통합 문제를 꺼내기를 꺼려한다는 것. 자치단체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김산 무안군수는 취임사에서 사업구역 통합 등 목포시와 상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행에 옮긴 건 없습니다. 아직 만나신 적은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후에 그 조만간에 그 목포시장 면담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논의하시다는 그런 포부를 받게 됐습니다. 목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 경제 통합론을 외치는 김종식 목포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취임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건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목포시 안을 만들어서 전라남도하고 무안군하고 공동으로 한번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남학 택시구역 통합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는 목포시장과 무안군수. 서남권 경제를 통합하자는 서로 상생하자는 두 시장 군수의 다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릴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도 뉴스입니다. 2018년도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 토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보면 사업구역 그 조정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해서 지금 5차 작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1차는 목포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근데 이게 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구역을 조정을 하려면은 그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은 해당 시군도 되겠지만은 법인 택시 조합, 개인 택시 조합, 운수 종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요금의 차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의 차이라는 것은 요금이 이제 기본요금, 시간거리 병산제, 할증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기본요금이 목포는 3,300원, 무안은 4,000원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1차는 목포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부결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 말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할증은 네. 목포는 35%, 무안은 20%인데 네. 목포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할증이 35% 그래요. 무안보다 15%가 넘는데 그걸 양보를 해야 되고 무안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 요금이 700원이 더 비싸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요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목포의 기본 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4,000원으로 올리면은 또 시민들의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이 인부를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요금 체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과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는 상황에 지금 택시 총량제 때문에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함께 택시 총량제 문제를 말씀드리면은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함께 이거를 해결하기 되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 2, 3, 4, 5차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는 무안군이 어쩔 때는 목포시가 서로 이게 타협점이 안 만들어지고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다면 목포시의 택시업계의 입장이 있고 무안군의 택시업계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인가요? 목포시 택시업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구역의 할증입니다. 이제 구역의 할증은 2km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목포 하당에서 오령을 간다. 그럼 기본 요금이 2km에 3,300원입니다. 2km를 벗어나면은 134m 32초당 목포는 이제 100원씩 올라갑니다. 100원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135원씩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안은 이제 거꾸로 4,000원에다가 이제 100원씩 올라가고 20%만 하는 거 이제 이런 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뭘 했냐고 하면은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안타깝게도 이건 그 장치를 매닥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6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안 됐느냐고 봤더니 예전에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5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카드사하고 연결하면은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100% 되면은 택시의 운행 거리, 시간, 요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통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이 기계 안에가 다 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치한 다음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 사업구역 조정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팀스 정보를 이용을 못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하 요구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돼 있어요. 사업구역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기 한데 지금 팀스 해가지고 실태 조사 해가지고 들이민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들이미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을 모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군 택시업계에서 일단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서로 저는 논리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에서 먼저 감차해라. 지금 목포시 그 총량제 4차 이것 때문에 375대 감차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차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차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무안군에서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뭐 2050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감차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 택시는 1억 4천, 법인 택시는 4천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현실성은 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는 현실성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개인 택시 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가 법인 택시가 607대예요. 그럼 여기서 감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비율이 굉장히 기형화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5대5 정도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목포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또 375대 감차를 하게 됐을 때는 목포시 택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기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증차 요구가 있습니다. 무안군 같은 경우는 이 증차 요구도 어렵죠. 무안도 이제 네네. 계획은 14대 감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안은 읍면 사업구역이 아니고 군 전체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안군 택시가 남학에 와서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무한 택시가 남학까지 와서 이제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굳이 감차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유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감차 계획은 유명무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차도 또한 전체적으로 좀 총량제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신도시로 인구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적인 이런 시민들의 불편, 증차 요구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도정전문 준비하면서 집행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가 물론 지금 국장님 굉장히 그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게 지금 택시 관리 감독권이 지자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시와 무안군 여기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국적으로 신도심이 조성이 되는 데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을 한 곳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쪽 경기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남학과 오령지구는 저는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남도청이 들어왔고 또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그 교통 계획 이런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군 행정구역 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청과 협의를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지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가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간 이 택시 관련된 사업구역 조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사업구역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제 요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네. 요금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은 무안군 택시 업계나 목포시 택시 업계나 또는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어느 한편의 희생을 강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류 통행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 이상이면은 공동교통권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학 신도시 전입 현황 보시면 목포시에서 60%가 남학으로 들어왔고요. 전입을 했고 오령지구 같은 경우도 40%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40%가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목포에서 80%가 오령지구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구역상 서로 다름은 있지만 결국에는 공통의 생활권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택시발전법에 의하면은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시나는 별도로 이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택시 정책 수립 이것 때문에 구축을 했고요. 저도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능하면 좀 빨리 지금 오령이 작년 7월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팀스 정보를 통해서 뭐 택시 운행 상황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시계외 운행 방안은 어떤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이 도정재무 질문 그 준비하면서 A4로 3장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각기의 주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령지구 주민들 주장이 있고요. 목포시 택시업계 주장이 있고요. 무안군 택시업계 주장이 있고요. 또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장만 있을 뿐 이것과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실태조사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7월 기점으로 해서 저는 1년 정도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년 동안 정말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해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더라도 강제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 뭘 해봅시다. 이거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택시업계, 무안군 택시업계, 지자체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들 그리고 그 교통정책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민들 의견이 용역하기 전에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의원님 그 질의를 통해서 그 법인택시 대표와 목포 무안 그 기사분들하고 이제 한번 만나 뵀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정렬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조정될 때까지 정렬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팀스 같은 경우는 실은 행정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팀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호 이 신고하면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택시 업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띠, 카카오블루, 뭐 타다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지역의 어떤 영세한 택시 업계는 대기업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저는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성지구 개발 문제라든가 무안국제공항 문제라든가 오령도 지금 더 인구 유입이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연구 용역 기항에 하시니까 충분히 좀 반영해서 전남도의 어떤 택시 발전을 위해서 택시 정책을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의 현황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김종분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네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신고 건수는 2,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학대라고 판정되는 건수가 한 80%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대가 한 200건 정도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실태를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실은 피아동이 동안에 즉각 분리가 안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3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즉각 분리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즉각 분리 제도 어떤 것인가요? 예,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 또는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대 아동들이 즉각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 분리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각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시키거나 기피하도록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면은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에도 즉각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보호 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즉각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1년 내에 2번 이상의 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즉각 분리 그리고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동안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조사권을 담당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시군으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들이 배치됐는데 일단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을 즉시 분리할 시에 그렇다면 이 아동들을 보호할 일시 보호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즉각 분리 시에 가해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그 보완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적적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연 즉각 분리가 답이냐? 이 학대 피해 아동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떼놨을 때 이것이 과연 그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냐라는 근본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정부에서 지금 아동 청소년 예산이 그 보건복지 예산 중에도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관련한 예산은 거기에서 0.03%밖에 안 됩니다. 즉 예산도 세우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재신고라고 하면 2회 이상 신고를 한 경우가 전남의 2020년도 290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동들이 다 즉각 분리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다 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예상컨대 그러면 몇 명 정도 예, 저희 통계를 봤을 우리 때, 도에서는 네. 그 전국 평균 보호 기간을 보고 또 재학대 신고랑 그 비율을 따져서 연간 상시 수요 아동 수를 13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290건에서 즉각 분리 저기를 한 200건 정도로 134건 정도를 134 상시 건으로 수요 보시나요? 아동 예, 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동 쉼터에서 전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7명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예,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보호 체계가 크게 개편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째, 시군에 아동보호 전담팀이 구성되고 학대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학대 아동에 대한 조사권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 APO와 시군 공무원들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즉각 분리 제도가 실시되어 학대 아동을 가해 아동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는 이제 학대 아동 쉼터 우리 도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공동생활 가정이 3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보호 시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도에는 아직 일시보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일시보호 시설을 빨리 확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학대아동 일시보호 시설로 전환을 신청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1개소가 신청을 해서 기능 보강을 하면 10월쯤에 우리 전라남도 학대아동 일시보호 시설로 개소할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는 쉼터에서 저기 할 수 있는 5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아까 이제 예상치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고요. 또 예, 이게 의원님 그거와 덧붙여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그 보면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로 이제 다른 양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양육시설에서도 아마 여기에 와서 같이 이걸 좀 동참하라고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 그 양육시설하고 또 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기능이 좀 다르긴 지역별 합니다. 학대 편차라든가 네네. 예. 그다음에 양육시설에 갔을 때 충분한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핵심은 지금 전담 인력 문제죠. 네네. 전담 공무원 문제인데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은 그 선도 지역에서 10개 시군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4개 시군에 배치할 예정이죠. 네네. 이 상황은 어떤가요? 그 작년까지 10개 선도 시군에 전담 공무원 22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2개 시군이 또 배치를 해서 현재 28명이 배치 완료했고요. 이제 금년 말까지 그 나머지 시군에 배치를 해서 41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전체 시군을 다 배치하겠다는 예, 얘기시죠?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담 공무원 역할이 뭔가요? 그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하고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A표와 같이 학대 현장에 나가서 조사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례 판정을 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학대냐 아니냐에 네네,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시피 즉각분리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학대 아동을 더 상처를 주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배치돼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 주로 그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전문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네네. 계속 이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 그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으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육과 또한 경험, 현장 경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기피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연장 근무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시간에 그 인정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고요. 이것 네네. 또한 시군별로 또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저 여기 그만하고 갈랍니다. 이랬을 때 또 붙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하게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의견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뭐 임기제 공무원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훨씬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학대 아동 인권 보호와 아동 보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그 업무의 전문성과
그 아동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또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업무는 도에서는 아동복지팀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동복지팀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예, 이 업무 들어오기 전에. 예, 이 아동복지팀, 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 이전에 아동수당이라든지 가정위탁, 입양, 드림스타트 등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예년에 비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아동보호 체계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도에서 시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그 우리 광역시도 단위에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 조직 부서에도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 공무원을 좀 배치해 달라고 네. 얘기해 놓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동복지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제가 오늘 이 도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설계하고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 지사님도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도에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담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본청의 배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제가 뭐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뭐 임상 심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룹홈 그러니까 장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룹홈이라든가 지금 도에서 일시보호 시설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그 공공형 심리치료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이 우리의 목적은 가능하면 원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학대 아동들이. 근데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것은 부모님들이 실상 3시간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아마 교육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해 부모들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폭력의 대물림이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한 충분히 가해 부모님들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뭔가 회복이 돼야지만 이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 심리치료 저거 의미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데 이런 물적인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도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그 공모사업 프로포자를 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에서 뭐 10만 원 금액도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는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전남이 저는 제1호로 정말 아동들과 관련돼서 좋은 정책으로 이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형 심리상담센터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도에서 하반기에 임상심리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피해 아동과 부모의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거점 심리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치료 전문 인력 3인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거점 심리센터를 통해서 피해 아동 심리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가해자 특히 부모들에 대한 그 상담과 심리들을 보완해서 지금 아동보호 전문 기관 이쪽으로 아보전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거점 그래서 이제 그 심리센터를 의견은 현장에서 의견이 이렇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또한 거기서 역할이 있고요. 예. 지금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나 또한 서로 상호 그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감, 그래야지 같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 말고 달리 좀 이것을 전남도에서 고민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장애 학생 공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장서공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건강장애 관련해서는 실은 이런 장애 분류가 있는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장애는 특수교육법에 의하면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통원치료 등 해서 이제 의료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고요. 학교 생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질환은 참고해서 보시면 소아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 도내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 2021년 현재 이제 96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장애 학생 신청하는 학생이라든지 판정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리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2018년도 건강보험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희귀난치성 학생 수가 3만 1,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장애 학생으로 등록되는 학생이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장애 학생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다른 장애로 분류를 하더라도 2,0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전남도도 제가 상황을 체크를 해봤더니 연초에 공문을 학교로 내려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월 이전에 교사들이 많이 병을 바뀌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안내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진료를 요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학교 차원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좀 적극적으로 좀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점검을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해주시란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드릴 핵심의 이야기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장애 학생들이 교육기관이 병원학교가 전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격 수업하는 곳이 2곳 있습니다. 이 원격 수업하는 곳은 이제 위탁이 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의무 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은 왜 위탁 교육 기관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전남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원적 학교가 있고 우리가 또 아동 한 명당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러니까 위탁학교가 현재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주 이화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화순 오성초등학교, 그리고
예, 또 하나 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중학교에서 일단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전대병원이라든지 나주 국립병원에 이렇게 또 이렇게 치료를 병원 하면서 학교 말고요. 예, 네, 원격 수업하는 예, 위탁 원격 수업은 교육기관. 2개 기관이 네,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제가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5개인가밖에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원격 수업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의 경우는 제2 외국어를 일본어를 했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아서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과 이런 그 교과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육받는 기관에서 수행평가 그다음에 시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희귀질환 이런 아이들도 훨씬 빨리 이제 나아가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료비만 해도 지금 초록우산 재단에서 파악한 것이 1년에 2,500 정도 됩니다. 그럼 이동을 하겠죠. 다른 지역으로. 근데 그런 돈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 편입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시험을 공부한 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를 해주라.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예, 그 이제 스쿨포류하고 이렇게 꿈사랑학교라고는 2개 원격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스쿨포류에서 받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 꿈사랑학교인데요. 이 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 스쿨포류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이 다 개설돼 있어요. 제2국까지 돼 있고 초등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포류라고 하는 민간 원격 교육기관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이들도 점차적으로 지금 스쿨포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적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쿨포류에서 배운 것하고 진도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건 그 원적학교 선생님들하고 위탁기관 선생님들하고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가 시험을 볼 때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좀 그 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 교육을 또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민주성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전남에 작은 학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 별로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0명, 150명 내외 막 이 정도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200명이 되면은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왜 작은 학교 막 살리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계속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충분히 예. 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나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려고 했더니 이제 건물도 필요하고 교사나 관리 인원에서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수도 줄고 저희도 이제 학교도 남고 이래서 제가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 저는 이걸 또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네. 배전에 관심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남의 아이들의 삶의 질 지수가 17이라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시급성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우리에게 속도가 아닌 잠시 멈춤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성찰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